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4일 날 취임했으니까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야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공천의 방법으로 실시하자. 즉 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원칙적으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미 새정치연합은 30%를 전략 공천하고 70%를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새정치연합은 지배 사정이 내부적으로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지금 당을 같이 갈 수 있을지, 당 내에 신당을 추진하는 그룹이 한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포럼을 구성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형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그 혁신안을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아마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결국 이 혁신위 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는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왔는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예비 경선으로 대통령 선거나 의원들을, 상원, 하원 등 의원을 뽑을 때 나갈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주로 채택이 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정치 문화나 환경이 매우 다른 한국에서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왔는가? 이 문제에서 그 배경을 좀 알아보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빠졌는데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가?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것은 내년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측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친박이 지분을 나누자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김무성 대표의 이 공천 방식이 일방적인 친이 비박계의 어떤 방식이다 해서 당을 깨고 나갈 맹금도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제 제안을 해서 이 지금 새누리당이 분열될 소지를 없애고 대통령이 공천에 참여할 이 어떤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명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늘 야당에 제안했지만 현재 야당의 상황으로서는 여당과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7월 말에 이제 열릴 이 정치개혁특위, 여기서 이제 총선에 어떤 방식으로 지역구를 정할 것인가. 지난번에 헌재가 2대1 이상의 인구 편차가 있으면 위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의원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또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 지역구 의원은 얼마, 비례대표는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여기서 다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된다면 그 후보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겠죠. 근데 과연 지금 야당의 상태나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보편적인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의 어떤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주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를 합니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의 차이점은 뭐냐?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사람,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경선 후보를 뽑는 데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이나 대의원들만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당의 당원이나 대의원이 아닌 새정치연합이나 과거의 구통진당의 당원들도 새누리당에서 뽑는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종로에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다면 참석을 해서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은 밀실 공천을 예방한다. 즉 모든 지역 구민들이 와서 다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 신세가 누구를 공천하거나 뒷돈 거래를 한다,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정치의 부패는 공천에서 나오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만 실시하면 부패의 90%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 공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행태로든 공천에 부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는 것이 과연 그야말로 부패를 없앨 만큼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일단은 유권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고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하면요.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 어쨌든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과 유권자의 연대감이 강화된다는 데, 이건 좀 억지라고 봐요. 뭐 종로구에서 후보를 뽑는데 그냥 일반 유권자들,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이 시간을 내 가지고 그 귀찮은 일에 가서 직접적으로 투표를 참여한다는 것은 역선택, 즉 자기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후보가 될까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거 참여를 해서 기회를 확대한다는 건데, 뭐 그런 게 어쨌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정치인들을 이렇게 해서 정당에 있어서 공천의 민주화를 갖다가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은 뭐냐? 정당을 통한 책임 정치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다. 즉 당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요. 그럼 굳이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당원으로 참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참여하는 것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정당의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즉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면 당원이나 이런 대의원 등의 존재가 왜 필요하냐? 즉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이념이나 가치가 다르고 그 이념이나 가치가 독특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과 대의원 뜻이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정작 중요한 후보를 뽑고 정치를 운영할 사람을 뽑을 때는 당원과 대의원 뜻은 일부만 포함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현실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부패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조직, 동원 선거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도요, 지역구의 당원 명부, 또 대의원 명부,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유권자들 명부들을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쭉 준비를 해서 대규모,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투표를 해달라고 하고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패의 소지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정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종로 선거구에 후보를 뽑는 데 와가지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승민 후보가 1위가 된 데는 새정년 지지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많이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당 지지자가 아닌 딴 당의 지지자들이 와서 선거 결과를 만약에 뒤바뀌는 식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선거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잘못하면 60대, 70대 노령층들만 대거 참여하고 20, 30대, 40대 등이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세대 간의 아주 편중된 이해를 대변하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사전에 등록제를 실시해서 꼭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는 미리 몇 달 전에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좀 맞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더 나아가서 군수, 도지사, 또 대통령 같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갖다가 선정하는 예비 경선을 당적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해 버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거나 명망가 이런 인물들이 유리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4년, 많게는 10수년씩을 지역에 갈고 닦아온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현역들은 주민들을 주말만 되면 내려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만납니다. 국회가 안 열릴 때는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합법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팜플렛을 배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라든지 무슨 후원회의 뭐니 해가지고 수시로 당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의욕만 가득 찬, 안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이 탁월한 이런 어떤 신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선거를 견주었을 때 과연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경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즉 의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전부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이고 지역위원장이고, 새누리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새정년은 지역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의상 지구당 위원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을 전부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에서 일체의 모든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정한 의미의 경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냐? 한두 달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적어도 8월 이후부터는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체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이제 시작되면 똑같이 뛰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구마다 이 선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동시에 김무성 대표 말대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한다면 여당에 250개 이상, 260개 되죠. 야당에 한 260개, 520개가 동시에 같은 날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중앙당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지역구 차원에서의 지구당의 간부들이 해야 될 건데, 이분들이 정치판에 오래 뼈가 굵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나 연구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관리한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갔어요. 선관위가 520개나 되는 그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일날 버스로 봉투에 한 5만원, 10만원씩 넣어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노인분 경로당에 가가지고 버스로 실어 나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한국적인 선거 풍토에서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는 거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요, 멀쩡한 분, 예를 들어서 직장이 뚜렷이 낮에 있어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이 정치가 좀 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 과연 평일날 시간을 내어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에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하러 갈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판 언저리에서 이런저런 연고로 맴도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 끌고 와서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끌고 오는 과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성당원, 즉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면서 당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본인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요, 동원, 명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확보해서 동원을 해서 돈을 뿌리는 선거, 즉 선거 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영호남 지역에서는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당선되는 사람이 거의 선거가 거의 참 90% 당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선보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기면 국회의원 자리 90% 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영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기려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만 되는 순간에 특정 정당에 사실상 당선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그런 지역에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선거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한 8천만 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써버리고 나머지 본선 때는 한 2천만 원은 써서 흉내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오픈 프라이머리에 부정선거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완전히 미비한데요. 언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여야 간에 그것도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예를 들어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로구에서 한다 했는데 종로구에 오픈 프라이머리 참가한 일반 국민들이 당원 대의원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500명 와서 뽑으면 그걸로 할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일정하게 모자라는 숫자만큼은 여론조사를 도입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새정치연합도 과거에 구 전신인 민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의 한국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 국민 경선입니다. 그거 도입한다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후보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민주당 새정연이 얼마나 개판이 되어버려서 지금 새로 판을 짜야 된다까지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이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는 어떤 부분이 쉽지 않다. 즉 처음에 도입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역구를 돌면서 투표했죠. 이 지역을 돌면서요. 근데 그 뒤에 여론조사가 도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국민 경선의 본질이 굉장히 변질되면서 당 밖에 있는 극소수의 열렬 지지자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유리한 체제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슬그머니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